아폴로의 트래블 앤 트레킹. 오늘은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 제3코스 벼룩길을 트레킹하면서 비둘기낭 폭포, Y자 출렁다리, 하늘다리, 멍우리 협곡 등의 아름다운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의 비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왔습니다. 야, 포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왔습니다. 조형물이 이쁘네. 오늘 포천에 왔습니다. 오늘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센터랑 비둘기낭, Y자형 출렁다리, 하늘다리 등, 그 다음에 멍우리 협곡 등을 트레킹하러 왔습니다. 오늘 이 트레킹 하러 왔는데 저와 트레킹을 함께 할 사람 한 분이 있어서, 같이 온 사람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한탄강 협곡, 멍우리 협곡을 트레킹할 진요한 씨입니다. 오늘 아폴로님과 트레킹을 함께 할 진요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한탄강 멍우리 협곡 등 6km를 함께 트레킹 해보겠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센터에 왔는데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을 트레킹하기 전 한탄강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여기 센터를 방문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해설사 김경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 방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여기는 지질박물관입니다. 모든 지질에 대한 모든 것을 전시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입구에 보시면 여기 한탄강이란 커다란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이 한탄강 지질공원에 오시면 이 한탄강 안에 어원을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탄강은 큰 한자에다가 탄자는 여울 탄자입니다. 그래서 여울이 있는 큰 강, 그래서 한탄강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전설에는 궁예가 철원의 도읍지를 정했었잖아요. 근데 왕건한테 쫓겨서 이 한탄강을 건너면서 한탄을 했다 그래서 한탄강이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꾸불꾸불 여울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탄강 줄기인데요. 이북 청강에서 시작돼 가지고 추가령에서 시작됐습니다. 한탄강이 약 140km인데 이북에 약 60km 정도가 있고 나머지 80km 정도가 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 중에 포천에 약 40km의 한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이쪽 안으로 들어가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베개용암이라고 합니다. 아우라지 베개용암의 모습인데요. 여기가 아우라지라는 곳은 강이 만나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아우라지.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용암인데 베개용암이라고 합니다. 이 베개용암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자고 잘 때 머리에 비는 게 뭐죠? 베개입니다. 베개 모양으로 둥글둥글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설명이 있는데요.
용암이 천천히 내려와서 강을 만나면 여기서 식게 됩니다. 식어서 굳게 되면은 이게 막혀 있죠. 나중에 또 근데 화산이 또 폭발을 했어요. 그러면 용암이 또 여기까지 또 흘러와서 막히면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용암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으로 떨어지는데 꼭 우리가 그 기계로 가래뚝 뽑듯이 동글동글하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이런 대게 용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오래돼서 이렇게 치아 모양으로 이렇게 깎였는데 이 뒤에 보시면 뒤쪽을 보시면 여기에 그 원형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그 한탄강에서 갖고 온 대게 용암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주도에 있는 현무암하고 여기 쪽에 있는 현무암하고 똑같이 갖고 왔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현무암은 이렇게 구멍이 많은 게 아니라 여기도 구멍이 많고 구멍이 또 없는 기공이 없는 현무암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나 모르겠는데 이 묽은 용암 안에서 공기가 위층으로 이렇게 떠올라서 이 표면 쪽은 이 기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는 기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현무암인데 기공이 있고 기공이 없는 현무암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 공기가 떠오른 그 증거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 가스튜브라는 겁니다. 공기가 밑에서 올라올 때는 항상 뭉쳐서 올라오거든요. 뭉쳐서 올라오다 보면 이런 식으로 쭉 같이 올라오면서 그대로 식은 암석. 그것을 가스튜브라 그래요. 이 모양인데 이 밑에 실제로 볼 수가 있죠. 이게 구멍을 이게 쭉 올라오면서 구멍이 생긴 부분. 이걸 갖다 가스튜브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생대, 원생, 그 다음에 신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까지 모든 암석이 여기 이렇게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한탄강 주변에서 그 발견된 암석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한탄강이 지질학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고생대의 암석 하나 보시면 이 앙구상 편마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앙구상 편마암 이름이 왜 앙구상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눈 같지 않나요? 눈같이 생겼죠? 네. 이게 편마암은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층이 생기는데 이게 눈 모양에 있었기 때문에 안구상 편마암이라는 게 그 이름이 붙었고 호상 편마암, 호랑이 가죽처럼 이렇게 층층이 그런 무늬가 생겨서 호상 편마암이라고 합니다. 이건 편마암이나 이런 게 보면 퇴적 변성암의 한 일종인데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광물들이 되겠습니다. 암석이. 이쪽에 뭐 현무암, 화강암 뭐 이렇게 전부 있고요. 자,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시겠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천의 구석축제 많이들 아시잖아요. 거기는 이 한탄강 주변에서 거기 만들어진 거예요. 미군 병사가 그 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같이 한탄강을 거닐다가 어떤 이상한 돌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게 주목도끼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고하게 좀 관심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목도끼가 맞더라. 그래서 이 주목도끼를 그 서울대에다가 기증을 해서 연구하게 하게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이 주변을 전부 다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그런 구석기 문화가 좀 유물이 나왔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그쪽 연천 쪽이 아니라 이 포천 쪽에도 같은 한탄강변이니까 비슷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구석기인들이 보통 한 30만 년에서 50만 년 사이에 그 현생인류가 나타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화산 폭발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석기인들이 많이 이동을 못했을 거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이 한탄강 주변에 이 문화유적을 다 조사를 다시 하잖아요. 어디든지 개발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하니까 여기서도 구석기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발견된 그 내용의 특징이 전국보다는 몇만 년이 한참 지난 후에 그런 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화산 폭발 때문에 구석기는 이동을 못했겠죠. 근데 이동한 후에 발견된 그 유물들은 여기는 구석기 중에서도 후기 구석기 유물이 나옵니다. 전곡리는 전기 구석기 유물이에요. 타제석기라고 거의 뭐 원형 그대로 쓰지만 이 후기 구석기는 마제석기라도 갈아서
침처럼 만들고 뾰족하게 갈아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어서 포천은 후기 구석기 유물, 그 다음에 전곡은 전기 구석기 유물, 그렇게 아주 구분이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후기 구석기 유물들을 한탄강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견이 됐고요. 이 나중에 이제 구석기 유물들은 이 한탄강뿐만 아니라 이 포천 지역 전체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보시면 이 뒤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커다란 바위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게 고인돌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고인돌은 저쪽에 그림 모양처럼 탁자가 있고 위에 탁자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거는 북방식이라고 하죠. 탁자식 고인돌. 이거는 좌식이라 그래가지고 남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던 구석기들이 나중에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관인 쪽에 이게 발견이 됐으니까. 그래서 남방식하고 원래 북방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위가 응해암이에요. 아까 응해암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화산재가 폭발을 해가지고 쌓입니다.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압력에 의해서, 열과 압력에 의해서 이게 단단한 바위가 됩니다. 이게 이만한 바위보다 더 단단해요. 그래서 가공은 잘 되기 때문에 이 숙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쪽은 뭐 그 후에 신석기 뭐 이런 유물들이 여기 근처에서 발견된 상황들입니다. 한탄강 주변. 예, 한탄강 주변에서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삼국 시대에 한탄강 사람들이 생업을 어떻게 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네. 여기는 그 다른 지역이 아니라 전부 한탄강 주변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까지가 지질 박물관이었고요. 2층에 가면 이제 생태 박물관이니까 그곳까지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여기는 그 생태관입니다. 이 한탄강의 생태를 보여주는 곳인데 이 주변이 전부 옛날에 그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수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천연 기념물들이 그대로 여기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곤충, 식물 이런 부분들, 어류들도 현재 옛날에 천연 기념물 그대로 여기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여기 와보면 실제로 여기 살아있는 곤충도 보고 이게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수달이 천연기념물인데 이 한탄강의 협곡에 이 수달이 살고 있다 그래요. 이 수달의 원래 이제 옛날 이름이 멍이라 그랬습니다. 언어로. 그래서 멍인데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저 멍우리 협곡이잖아요. 거기 협곡의 모양이 한자로 을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멍을 협곡이라 부르다가 어원이 변형되면서 멍우리 협곡으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전설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우리나라 지질공원의 이런 지질공원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곳인데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은 11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지질공원은 5군데가 있어요. 세계지질공원이 처음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이 있다가 그 다음에 무중산, 그 다음에 청송, 그 다음에 한탄강까지 4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전북 서해안도 세계지질공원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총 5개의 세계지질공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질 명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철원 쪽 지질 명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뭐 고속정, 송대서, 식당 붙어 있고 이 철원. 그 다음에 조금 더 오시면 여기는 포천 쪽. 포천이 가장 많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탄강 길이도 이 포천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탄강이 포천이 더 깁니까? 네. 그럼 한탄강이 연천, 포천, 철원 이 세 군데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예. 포천이 493평방미터죠. 철원이 398, 연천이 273이죠. 실제로 이쪽 지역에 거의 50%가 이 포천을 지나고 있어요. 한탄강이. 철원, 포천, 연천인데 포천이 제일 깁니다. 네. 네, 그래서 지질명소도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연천, 제일폭포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요. 자상바위나 뭐 토충, 주상절리 것들이 다 그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 지질공원의 마지막인데 지속 가능한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이라 그러죠. 여기 보시면 한국이 지금 5군데가 있습니다. 일본이 10개,
중국이 가장 많아요. 중국이 유네스코에서도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죠. 예. 네,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지질공원에 대한 의의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문화유산에는 그 유형문화유산 그다음에 무형문화유산 그다음에 지질문화유산 이렇게 있는데 제도가 옛날에 문화재라 그랬잖아요. 문화재는 계속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을 공생의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살아가는. 근데 지질공원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질공원은 보존도 그대로 해야 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지질공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질공원 제도를 상생의 제도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설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비둘기낭으로 가보겠습니다. 비둘기낭 폭포 천년기념물 제537호네요. 포천 한탄강 해무암 협곡. 포천 한탄강 정식 명칭이 포천 한탄강 해무암 협곡이군요. 겨울에는 물이 없으니까 저 밑에까지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 계단으로. 아,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예, 예. 아,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예.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아, 겨울이라 가지고 물 없으니까 정말 보기 좀 흉하네요. 네. 여기가 원래 물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예. 아주 비치비치거든요. 한색 물색이 있는데 지금 너무 보기 없죠. 네. 비둘기 집까지 생겼다고 해서 비둘기 낭입니까? 예, 맞아요. 자, 예, 이곳은 한탄강 8경의 제6경인 비둘기낭 폭포입니다. 그리고 지금 천연기념물 357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한탄강 그 경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여기가 이제 폭포처럼 이렇게 물이 막 쏟아져서 여기 물이 꽉 차 있어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가물어가지고 좀 물이 없습니다. 예, 약간 좀 삭막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가 다른 것보다는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에 이 생긴 그 구조가 저기서 계속 물이 흘러오면서 한탄강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이 동굴이 저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두부침실이라고 하는데요.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면서 한탄강하고 만나면서 그게 계속 깎여져서 약한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현재 그 동굴이 만들어졌는데 저 동굴이 비둘기낭 폭포입니다. 비둘기낭 폭포는 이곳에 맷비둘기가 굉장히 많이 서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양이 비둘기 예, 주머니 낭자라 그래가지고 비둘기 집 모양이라 그래서 비둘기낭 폭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폭포는 안 내리고 있죠. 예. 이게 이곳이 좀 사연이 많은 게 이 주변이 전부 다 숲으로 덮여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여기를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6.25 때 지역 주민들이 피난을 갈 데가 없으니까 일로 피난을 왔어요. 완전히 숲속에 숨어 있고 이 안에 숨어 있으면 찾아오질 못하니까 여기 피난을 왔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여기가 알려지게 된 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군인들이 여기를 휴양지로 삼았습니다. 여기 밑에 모래사장에다가 고기 구워 먹고 군인들의 휴양지로 써가지고 군인들이 제대하면서 가자 외지 사람들이 이제 점점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이걸 보호해야 되겠다 국가에서. 그래서 2012년도에 여기를 갖다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합니다. 아, 2012년도예요? 네, 2012년도에 여기 천연기념물로 꽤 늦게 지정을 했죠. 늦게 됐네. 네,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기 시작을 했고 네. 이 한탄강 주변이 2015년도에 국가지질공원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질 명소로 또 2015년. 네, 국가지질공원이 15년. 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거예요. 2020년도에 예, 이게- 예지질공원으로. 예,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밟아온 거고요. 여기가 그 경치가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동굴 이름은 우리 하식동굴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내륙 지방에 강을 따라서 이 용암 대지가 만들어진 데가 여기 우리나라에서 여기 유일하거든요. 이북을 빼고는 이북이 뭐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게 학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부 침식에 의한 이 하식 동굴이다. 두부 침식이라는 거는 머리 부분부터 깎아져 내려가는 거잖아요. 하천이 흐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자꾸만 깎아져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장래에는 이 동굴도 저 뒤로 더 물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 주상절리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지금 바로 보이시는 동굴 위에 수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죠. 이게 주상절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주상절리고, 저 옆으로 쭉 된, 저 위에 보면 옆으로 된 부분이 있죠. 예, 보이는데 저게 판상절리라 그래요. 한상절. 예, 판상절리, 이건 주상절리, 위아래로 된 거. 그다음 왼쪽을 보시면 요 폭포 내려오는데 그 옆에 보면은 방사형 절리라 그래서 부채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여기는 절리의 모습을 한 군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특이한 게 층이 있어요. 층이 있는데 3개 층으로 나눕니다. 예, 층이 있고, 예, 제일 밑에 층이 있는데 이거는 용암이 한 번 흐르고 그 다음에 식은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서 또 용암이 흐르고 3번이 흘렀다는 그 증거가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쭉 내려가면 저런 주상절리 모습 전부 다 볼 수 있죠. 헬멧을 쓰고 내려간다는 데가. 헬멧은 이제 이 동굴 안에 내려갈 때요. 이 동굴. 예, 특별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연구 관찰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저 안에까지, 동굴 안에까지 들어가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헬멧을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위에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돌멩이 같은 게. 그래서 헬멧.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뭐 특별히 헬멧 쓰고 밑에 내려가 안 가도 되겠는데? 네, 그렇죠. 전에 같으면 여기 물이 쫙 있어가지고 진짜 빛이에요. 그래서 영화 촬영을 여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영화 촬영을 여기 보시면 여 밑에서 하는 거예요? 이 밑에 가서 했었죠. 여기서 이제 배우들이 직접 내려가가지고, 예, 막혀 있죠, 지금. 배우들이 내려가서 여기서 직접 영화 촬영을 했어요. 밑에서 영화 촬영하는. 예, 활 있죠, 활. 뭐, 선동여왕, 이런 영화를 여기서 다 촬영했습니다. 엄청 많이 했어요. 경치가 진짜 지금은 이렇지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모여가고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설명을 하면 그때 물이 차면은 선녀 나무꾼 얘기를 해줘요. 예? 여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게 물이 진짜 호수처럼 돼 있어가지고 예. 선녀 나무꾼 얘기를 해주면 옛날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가거나 이제 주민들한테 여기 오는 관광객들한테 물어보면 여기가 어떤 데 같아요? 그러면 자기도 선녀 나무꾼 얘기를 생각난다는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딱 한 분 그런 있어가지고. 네. 근데 여기 숨어서 선녀의 옷을 숨긴 그런 모습에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빛이고 나중에 물이 꽉 찼을 때 한번 와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이제 이렇게 다 주상절리 모습이 이렇게 있잖아요. 쭉 있는데 저쪽 강가로 가면 이제 더 크죠, 게. 여기 보시면 선덕여왕 추노. 예. 이거 보시면 이 비둘기랑이 이 모습이에요. 배우들이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 물 네. 엄청 이쁘죠? 빛이에요, 여기는. 예. 엄청 많이 촬영했네. 예, 많아요. 여기 선덕여왕, 추노, 활, 활, 네. 괜찮아 사랑이야, 대호. 대호. 대호도 여기서 촬영했구나. 예. 사임당 킹덤 아스달연대기. 야, 비둘기 낭에서 이렇게. 예, 촬영을 그러니까 많이 했네요. 여름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진짜. 네. 물 색깔이 진짜 제가 말씀드리면 빛이에요. 여름에 왔어야 했는데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좀 삭막하죠. 삭막하네. 네. 그리고 네. 여기가 원래 이제 물이 좀 있으면 네. 굴 안에서 네. 물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고드름이 생겨요. 그 고드름이 네. 한 4, 5월 달까지 가요. 빨리 안 녹아요. 그만큼. 아. 온도 변화가 없어서. 아까는 고드름 없던데. 예,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거죠. 말랐다는, 가물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네네. 포천 한탄강 현무암 핵곡을 트레킹하기 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를 찾아 한탄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포천 한탄강 현무암 핵곡 트레킹 1편 아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